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아침엔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아내는 저보다 근무 시간이 짧아서 항상 저보다 먼저 집에 오곤 했습니다. 결혼한 지는 5년쯤 됐고 아이는 없었어요. 둘 다 맞벌이라 조금은 자유롭게 살자고 약속했거든요. 우리 둘만의 평화로운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어요. 이상한 낌새는 강아지 콩이로부터 시작됐어요. 콩이는 제가 결혼 전에 키우던 반려견인데 아내도 많이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 콩이가 아내만 보면 자꾸 숨거나 짖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그렇게 얌전하고 순하던 녀석이었는데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강아지가 예민한가 보다 생각했죠. 뭐 동물도 컨디션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며칠이고 몇 주고 계속되니까 뭔가 불안해졌어요. 더 이상한 건 아내가 외출 준비만 하면 콩이가 현관문 앞에서 지저대고 거실 여기저기를 핥으며 바닥을 긁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날은 문을 긁다가 발톱이 부러졌어요. 그날 밤 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콩이는 말도 못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걸까? 강아지가 이런 반응을 보일 정도면 집 안 어딘가에 뭔가 남아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아내는 헬스를 간다고 했고 저는 콩이랑 둘이 집에 있었어요. 아내가 나가자마자 콩이가 갑자기 제 옷장 앞으로 달려가서 짖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던 녀석이었는데 말이에요. 옷장 문을 열어보니 별다른 건 없었지만 콩이는 냄새를 맡으며 옷들 사이를 뒤적였어요. 그때 저는 미세하게 코끝을 자극하는 향기를 느꼈습니다. 분명히 제가 쓰는 향이 아니었어요. 아주 강하고 낯선 향이었고 분명히 남성용이었어요. 무겁고 진한 느낌이 나는 향. 그건 분명히 낯선 남자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설마라는 생각과 혹시라는 의심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제 직감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내가 돌아오자 콩이는 또다시 그녀를 피해 소파 밑으로 숨어들었고 저는 그걸 아무 말 없이 지켜봤어요. 헬스 어땠어? 라고 묻는 제 질문에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땀 좀 뺐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녀는 땀을 흘리고 왔다기엔 너무 멀쩡했어요.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고 메이크업도 거의 지워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운동을 하고 온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보기 힘들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아내의 외출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몇 시에 나가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콩이의 반응이었어요. 아내가 집을 나설 때 콩이가 현관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울부짖는 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었지만 제정신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콩이가 제 책상 밑에 들어가 뭔가를 계속 긁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장난치는 건가 싶었는데 그 자리에서 콩이가 이빨로 뭔가를 끄집어냈어요. 종이였어요. 낡고 구겨진 종이였는데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강남 쪽에 있는 고급 호텔 이름이 찍혀 있었고 날짜는 아내가 지난주에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시간도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사용자는 고객명 미기입으로 되어 있었지만 결제 수단이 우리 카드였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 그날 아내가 야근이라고 말한 걸 기억했어요. 그 영수증을 손에 쥐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느낌이었어요. 설마 했던 그 일이 진짜였던 걸까요? 그렇게까지 믿었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저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났던 걸까요? 도무지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모든 의심을 한 번에 부정하기엔 상황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말 한마디 건네기도 힘들 정도로 가슴속에서 불덩이가 일렁이고 있었어요. 오늘 일찍 왔네라고 말하는 아내의 얼굴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가에 남아있는 미세한 미소가 전혀 진심이 아니란 걸. 저녁 식사를 하며 아내는 평소처럼 회사 이야기와 동료 이야기들을 꺼냈지만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음식이 입안에서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콩이와 함께 거실에서 잤어요. 아내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그냥 피곤하다고 말했어요. 도저히 한 침대에서 숨 쉬고 싶지 않았어요. 제게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견디기 힘들었어요. 콩이는 제 옆에 딱 붙어서 잠들었고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과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싶은 비겁함이 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제 앞에서 연기하는 아내의 얼굴을 매일같이 보는 건 더 이상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의심의 실마리를 처음부터 알려줬던 건 다름 아닌 콩이었어요. 그 조그만 몸으로 누구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저에게 알려준 거였어요. 저는 다음 날부터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콩이의 동선을 따라가며 집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집이 넓은 편은 아니었지만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은 꽤 많았어요. 특히 콩이가 자주 냄새를 맡던 소파 밑과 침실 커튼 뒤쪽. 그곳엔 우리가 평소엔 신경 쓰지 않는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제게 익숙하지 않은 향이 묻은 작은 수건. 그리고 화장대 밑에서 발견된 남성용 립밤. 그것도 제가 절대 쓰지 않는 고급 브랜드의 제품이었어요. 립밤에서 나는 향은 예전에 콩이가 거칠게 지졌던 그때 옷장에서 맡았던 향과 똑같았어요. 아주 진하고 날카로운 향이었죠. 이쯤 되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게 맞아떨어졌어요. 강아지가 특정한 냄새에만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손에 그 립밤을 들고 아내를 마주했어요. 얼굴은 침착하게 했지만 속은 끓고 있었어요. 이건 뭐야? 라고 묻자 아내는 흠칫 놀라더니 그거 회사에서 나눠준 거야. 겨울이라서 그런가 봐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브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개당 6만 원이 넘는 수입 제품이었고 대량 증정할 만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 향은 남성 전용으로 설계된 제품이라는 설명까지 있었어요. 제 눈은 더 이상 그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콩이도 그렇고 립밤도 그렇고 모든 게 명확하게 저를 향해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누군가 이 집에 다녀갔다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아주 자주 반복적으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 집 안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이 집에 누가 들어왔던 거고 그게 누구인지 밝혀내겠다는 집착 같은 결심이었어요. 가장 먼저 했던 건 블랙박스 확인이었어요. 저희 차는 아내가 주로 사용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메모리 카드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평소엔 관심도 없던 블랙박스였지만 이젠 그 안에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이 떨릴 정도로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저는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꽂고 하나씩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영상은 생각보다 많았고 대부분 주차장에서 찍힌 단조로운 장면들이었어요. 그런데 수요일 오후, 정확히 아내가 운동 간다고 한 날이었죠. 그날 영상에서 아내는 차를 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목적지가 헬스장이 아니었어요.
지도를 확인해 보니 그곳은 도심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고 그 근처엔 헬스장은 없었어요. 더 소름 끼치는 건 그곳에서 아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차를 길가에 세운 지 3분쯤 지나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탔고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차를 돌려 어디론가 향했어요. 영상에는 소리는 없었지만 그 장면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내가 말했던 헬스는 완전히 거짓이었고 그 남자는 단순한 동료나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런 자연스러움은 결코 처음 만난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 익숙한 사이의 태도였고 아주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리감이었어요. 저는 그날의 블랙박스 영상을 복사해두고 USB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다시 CCTV를 보기로 했어요. 저희 아파트 단지엔 입구마다 CCTV가 설치돼 있었고 경비실에서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했어요. 저는 택배 분실을 핑계로 며칠 전 녹화 영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경비 아저씨는 흔쾌히 허락했고 저는 말없이 영상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 제가 블랙박스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가 아내와 함께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영상에 찍혀 있었어요. 아내는 손에 텀블러를 들고 있었고 그는 작은 백팩을 맨 채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어요. 낯이 익다 싶었는데 곧바로 떠올랐어요. 아내 회사 송년회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같은 부서 사람이라고 소개했던 사람. 그날도 웃으며 일을 잘해서 제가 고생 덜 한다니까요 라고 말하던 그 사람. 그는 지금 제 아내와 차 안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건 더 이상 오해가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었고 배신이었고 아주 교묘하게 계획된 만남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콩이 옆에 앉아서 영상과 캡처한 사진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이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자료를 모으기로 했어요. 절대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저 사람이 웃으며 제 아내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도 참고 있는 제 자신이 처참하고 한심했지만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기로 했어요. 며칠 뒤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내의 동선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아내는 그날도 헬스장을 간다고 말했어요. 저는 먼저 집을 나서는 척했지만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몰래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정확히 10시 40분. 아내는 가볍게 메이크업을 한 얼굴로 나왔어요.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너무 꾸민 듯한 느낌이 강했어요. 땀을 흘릴 준비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얼굴이었어요. 아내는 집 앞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듯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10분 뒤, 블랙박스 영상에서 봤던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익숙한 얼굴로 아내를 보고 웃었고 아내는 그에게 텀블러를 건네며 다정하게 손을 스쳤어요. 제 눈앞에서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핸드폰으로 조용히 그 모습을 촬영했어요. 주변 소음을 최대한 줄이며 두 사람의 움직임을 영상에 담았어요.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그 남자는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모든 걸 모르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저녁을 차리며 노래도 흥얼거렸고 웃는 얼굴로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는 짧게 별일 없었어 라고만 말했어요. 그러면서 아내의 손목에서 익숙한 향이 나는 걸 느꼈어요. 그 남자가 블랙박스 영상에서 타고 올랐던 향과 같았어요. 그 향을 맡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제 자신이 너무 화가 났어요. 이렇게 멍청하게 굴고도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있는 제가.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블랙박스 영상,
CCTV 캡처 현장에서 찍은 영상, 아내가 남긴 영수증, 소파 밑에서 발견된 립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 콩이의 행동 영상까지. 이 모든 걸 폴더에 정리하며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혼을 하자니 너무 억울했어요. 제 감정은 짓밟히고 제 신뢰는 조롱당했고 제 삶 전체가 흔들렸는데 이렇게 조용히 끝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증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가 자주 사용하는 노트북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원래 비밀번호는 아내의 생일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바뀌었어요. 저는 몇 번의 시도 끝에 그 비밀번호를 알아냈어요. 콩이 생일이었어요. 그걸로 잠금이 풀렸고 저는 그 안에서 하나의 폴더를 발견했어요. 이름은 운동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엔 동영상 파일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직접 찍은 영상들이었고 피트니스 영상이라기엔 카메라 각도나 옷차림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 중 하나에선 아내의 옆모습과 남성의 팔이 살짝 보였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영상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모니터를 꺼버렸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책상을 치고 싶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아내는 방금 전까지 거실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제 속을 뒤집고 있었어요. 그런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그런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거실에서 잤어요. 콩이는 제 옆에 누워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 조그만 존재가 그토록 열심히 진실을 알려주려 했다는 걸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강아지는 말도 못하는데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냄새로 느끼고 기운으로 알아차리고 위험을 제게 알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무시하고 믿지 않았어요. 이제야 모든 걸 알게 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이혼하고 끝내는 식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저를 이렇게 우롱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그 감정을 원동력 삼아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내의 루틴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 항상 같은 시간대였고 그 시간만 되면 외출 준비를 했어요. 너무나 정해진 패턴이었고 그 틀 안에서 아내는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믿었던 거죠. 저는 매주 그 시간마다 연차를 내고 아파트 근처에 숨어서 아내의 동선을 추적했어요. 첫 주에는 아파트 후문에서 나오는 걸 지켜봤고 두 번째 주에는 그 남자의 차량을 직접 목격했어요. 흰색 SUV였고 외제차였어요. 아내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조수석에 탔고 둘은 도심 외곽 쪽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차의 번호판을 촬영했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 차량 소유자를 조회했어요. 예상대로 그 남자. 아내가 회사에서 선배라고 말했던 그자였어요. 이름도 기억났어요. 백민수. 웃으며 제게 인사했던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남자의 실명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젠 분명해졌어요. 상대는 회사 동료였고 둘은 오랫동안 계획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우연히 아내의 서랍 속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호텔 VIP 멤버십 카드였어요. 이름은 아내 것이었지만 뒷면에 남자 이름이 연필로 적혀 있었어요. 백민수. 그 흔적을 보고 저는 확신했어요. 둘은 호텔에서 수차례 만났고 단순한 만남이 아닌 아주 체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게 했던 수많은 변명들이 거짓이라는 게 하나하나 확실해지면서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내가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의 클라우드 계정을 열어보기로 했어요. 예전에 저희 둘이 서로 위치 공유도 하고 사진도 공유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만든 공동 계정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에서 조심스럽게 로그인했고 거기엔 수많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여행 사진, 가족 모임 사진, 회사 회식 사진 등.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낯선 공간의 사진들. 고급 레스토랑, 호텔룸 내부 캔들 조명이 켜진 침대, 와인이 반쯤 비워진 테이블. 그리고 그 옆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두 사람의 그림자. 얼굴은 안 보였지만 옷과 체형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제 아내와 그 남자였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저렇게 능청스럽게 웃고 있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저에게는 눈 한 번 똑바로 마주치지 않으면서 그 남자 앞에서는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지. 심장이 아팠어요. 배신감이 차올랐고 화가 났고 한편으론 터무니없는 무기력함이 저를 짓눌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더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진 메타 정보에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는데 한 장의 사진은 저희 결혼 기념일 당일이었어요. 아내는 그날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혼자 케이크를 사서 기다렸고 나중에 겨우 웃으며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녀는 그 시간에 다른 남자와 호텔 방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분해서 억울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진 건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젠 울기보다 행동할 때였어요.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불륜 증거를 들이밀었고 변호사는 충분히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까지 걸기로 했어요. 동시에 그 남자에게도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법으로만 끝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그녀가 했던 모든 행동을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심리전을 시작했어요. 아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도록 정교하게 움직였어요. 먼저 블랙박스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확인해 봐야겠어 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들은 아내의 얼굴이 그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저는 모르는 척 혹시 모를 사고 대비잖아 라고 말하며 웃어줬어요. 그날 밤 아내는 잠을 못 이루고 계속 뒤척였어요. 저는 일부러 문틈을 살짝 열고 지켜봤어요. 그녀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남편이 뭔가 알아챈 것 같아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고 메이크업도 하지 않은 채 외출했어요. 저는 그녀를 몰래 따라갔고 그녀가 바로 그 남자의 차에 올라타는 걸 또 한 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호텔이 아닌 외곽의 한 카페로 향했어요. 저는 그 장소의 이름과 위치를 모두 기록해뒀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기다렸어요. 저녁에 아내가 돌아왔을 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오늘은 헬스 안 갔어? 라고 물었고 아내는 응.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었어 라고 말했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 순간 제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면 지금은 그 미소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집 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침실, 거실, 주방, 현관 앞까지 소리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통화하는 소리, 혼잣말, 메시지 알림음. 작은 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 고성능 장비를 샀어요. 이 모든 과정이 내게는 감정적 복수라기보다 삶을 되찾기 위한 전쟁 같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혼자 집에 있는 줄 알고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제가 녹음기로 포착했어요.
자기 오늘은 조심해야 해. 블랙박스 이야기 꺼냈어. 혹시 지난주 영상 남아있는 거 아니지? 그런 말들이 또렷이 녹음되어 있었고 그 상대방의 목소리는 그 남자였어요. 너무나도 익숙한 그 음성이었어요. 제 아내와 저를 조롱하던 그 웃음이 마이크 너머로 들렸어요.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분노가 너무 커서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손에 있었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이에요. 심리전은 마무리됐고 이제 마지막 판을 열 때였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는 아내 앞에 증거를 차곡차곡 펼쳐 보이고 그녀가 얼마나 완벽하게 들통났는지를 직접 깨닫게 만들 차례였어요. 단순히 봤어라고 말하는 걸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1년 넘게 이어진 은밀한 이중 생활이었고 그 기간 동안 제가 얼마나 철저히 무시당했고 얼마나 교묘하게 속아왔는지를 똑똑히 보여줘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아내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시간에 맞춰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콩이는 제 다리 옆에 누워 있었고 집 안에는 평소보다 적막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아내는 늘 하던 대로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오늘은 당신이랑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에 아내는 순간 멈칫했어요. 표정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끝이 떨리는 걸 저는 똑똑히 봤어요. 저는 천천히 USB를 하나 꺼내어 TV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블랙박스 영상이 떴고 거기엔 며칠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차에 타는 장면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어요. 영상 속 두 사람은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고 저는 리모컨을 들고 화면을 멈췄어요. 이 남자 백민수 맞지? 그 순간 아내의 입술이 딱 굳었어요. 그리고 그 흔들리는 눈빛이 저에게 모든 걸 말해줬어요. 저는 이어서 CCTV 영상 캡처, 호텔 영수증 사진,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된 사진들, 립밤, VIP 카드,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하나씩 순서대로 꺼냈어요. 그녀는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얼굴빛이 창백해졌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그 정도면 사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을 정도였어요.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그녀가 백민수와 통화하면서 블랙박스 조심해야 돼. 혹시라도 그 영상 있으면 다 끝장나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리고 백민수가 웃으며 괜찮아. 내 남편은 멍청하니까 아무것도 몰라라고 조롱하던 그 말. 저는 그 파일이 흘러나오는 걸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고 손으로 얼굴을 감췄어요.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고 입에서 작게 미안해라는 말이 새어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분노조차 무뎌졌고 그저 허무했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결혼했던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하고 또 우스워 보였어요. 그게 다야?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속였으면서 고작 할 말이 미안해야? 그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참고 의심하면서도 모른 척했는지. 그런데 정작 그 주범은 한마디 변명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들고 나와서 거실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콩이는 소파 밑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 아이러니하다고 느꼈어요.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했던 강아지가 지금은 가장 조용한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이혼은 무조건 할 거야. 너도 싸울 생각하지 마. 증거는 이미 충분해.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변명도 하지 않았고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아예 서재에서 잤어요. 콩이도 따라 들어왔고 저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론 시원했어요. 이렇게 끝낼 수 있다는 게, 이 긴 배신의 시간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게, 그 다음날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어요. 아내와 백민수의 불륜 관련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절차도 동시에 밟기로 했어요. 증거는 충분했고 변호사는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줬어요. 이건 거의 승소 확정입니다라는 말이 저를 얼마나 안정시켰는지 몰라요. 그렇게 법적 절차가 시작됐고 아내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어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커졌고 백민수 역시 감봉 조치와 함께 지방지사로 좌천됐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저는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망가져가든 제가 굳이 손쓸 필요가 없었어요. 스스로 자멸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만든 거울 앞에서. 그리고 어느 날 밤, 아내가 마지막으로 제게 말을 걸었어요. 다시 기회 줄 순 없을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어요. 그 말은 너무 늦었고 너무 가벼웠어요. 사랑은 한순간에 깨진 게 아니었어요. 천천히 무너졌고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간 거였어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시간이었어요. 이혼은 생각보다 조용히 마무리됐어요. 아내는 결국 제가 요구한 이혼 서류에 사인했고 위자료도 일부 수용했어요. 백민수는 법적으로 직접 상대하지 않았지만 제 변호사가 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고 회사에도 사건의 개요가 정식으로 전달됐다고 들었어요. 이후 그는 회사 인사고과에서 최하 평가를 받고 타 부서로 이동됐고 결국 몇 달 뒤 회사를 그만뒀다는 얘기를 지인에게 전해 들었어요. 더 이상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도 근황도 관심도 갖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는 오직 제 인생만이 중요해졌거든요. 아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그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닫고 사라졌어요. 콩이는 현관문 앞에 앉아 몇 분간 그 자리를 지켰지만 곧 돌아와 제 다리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슬프고 고마웠어요. 혼자 남겨진 이 집에서 처음엔 쓸쓸했지만 콩이 덕분에 정신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하루하루를 기록하며 침묵 속에서 마음을 정리해 나갔어요. 집 안 곳곳에는 그녀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옷장에는 아직도 일부 옷이 걸려 있었고 화장대 서랍에는 안 쓰는 립스틱과 향수병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 모든 걸 버리기로 했어요.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저는 이 결혼이 남긴 쓰라린 흔적을 물리적으로도 없애기로 했어요. 침대 커버부터 커튼까지 전부 새로 바꿨고 식탁도 혼자 쓰기 편한 작은 테이블로 바꿨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거실에 TV를 없앤 거였어요. 이제는 조용한 음악과 책으로 시간을 채웠어요. 그녀가 있던 자리마다 새롭게 변화된 무언가를 채워 넣었고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제 삶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공간을 찾기 시작했어요. 도시 외곽의 조용한 동네. 작은 옥상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 햇빛이 잘 드는 남향구조.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았고 콩이도 좋아했어요. 이사 첫날 저는 콩이와 함께 옥상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해가 지고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진짜로 끝냈구나. 긴 터널 같았던 시간이었고 고통과 혼란의 연속이었지만 그 끝에 제가 서 있었어요. 이후 저는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예전엔 집안일과 감정 문제로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젠 오히려 명료해졌어요. 제 재능을 제대로 펼쳐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사내 프로젝트 리더로도 발탁됐어요.
사람들이 요즘 더 집중력 좋아졌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지만 동시에 작은 자부심도 생겼어요. 그 모든 게 무너졌던 시간에서 피어난 것이었거든요.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돌아보기도 했어요. 그날 블랙박스를 의심하지 않았다면, 콩이의 이상한 행동을 무시했다면, 어쩌면 저는 지금도 속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몇 년 뒤에야 모든 걸 알게 되고 더 끔찍한 결말을 맞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 시련이 제게는 가장 빠른 경고였고 가장 명확한 전환점이었던 셈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누구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기로 했어요. 누구의 눈치를 보며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그 누구도 제 곁에 두고 속도록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이 고통을 통해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콩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어요. 말도 못하는 그 작은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이 진실에 절대 다가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 순수한 감각으로 위험을 먼저 느끼고 저를 지켜주었던 존재. 저는 콩이를 안고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 덕분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었어. 이제 제 삶은 제 손에 달렸어요. 거짓으로 뒤덮인 관계는 정리됐고 배신으로 얼룩진 기억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요. 복수는 끝났고 저는 이제부터 진짜 저를 위한 삶을 시작해요. 더는 속지 않고 더는 참지 않고 더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